자, 앞에 얘기했던 것을 좀 정리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기업의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스탠더드 차트 은행은요, I, 즉 IG면입니다. IG, International Graduate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이제 육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에서 그 선발한 안격이 선발하고 그 다음에 2년간 각 부분별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인적 자원관리, 부동산, 그 다음에 투자금융 등에 근무할 수 있는 순환 어떤 보직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워크숍, 그 각국에서 선발된 IG들과 교류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토로라 글로벌 리더라는 회사는요, 모토로라 유니버시티에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국 간 다양한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전 직원을 글로벌 전문가로 육성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G라든지 애플 이상의 교육 투자를 하고요. 뭐 박사들이 한 57명, 기술사들이 한 200명, 외국인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은 2개월간 해외 현장 실습을 의무화하고, 국내외 MBA, 그죠? 뭐 또 장단기 해외 연수, 그다음에 24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기업들이 주요 인재를 육성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양성 관리죠.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라고 했었죠. 그죠? 그건 이제 정리해주면 모든 사람들을 직원으로서 또는 고객으로서 그 개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다. 자, 그래서 뭐 다양성 관리는 다양한 인력의 차이점에 기반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과의 창출을 도모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IBM의 예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IBM은 중소지역들의 어떤 매출이 한 다양성 관리를 통해서 한 30배 정도 향상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성과를 연출하는 조직, 즉 기업들이 성과를 창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높은 성과, 하이 퍼포먼스의 조직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적합한 인재를 갖다가 채용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팀워크를 강조하고요. 내부 육성 원칙, 그죠? P&G가 그렇다 했죠. 리더와 현장 직원과의 잦은 대화. 그래서 CEO가 되도록 많은 현장을 돌면서 그 현장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죠? 기업의 철학을 주지시키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끝없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그걸 한번 보죠. 각 기업들의 어떤 복지 정책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 복지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업원들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은행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은, 근로자의 평균 한 2,312시간 정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8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 한 700여 시간이 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한 73%가 직장인의 동기 저하가 오고 그 다음 한 25%는 업무 몰입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우리나라의 그 슈어사이딩 레이트죠. 그래서 그것도 가장 높은 것도 물론 이러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직장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는 그러한 연구가 있죠. 그래서 선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근로와 그 업무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휴가 등 그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를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SAS 같은 그런 회사들 보통 좀 선진화되었다고 한 회사들요. 보면은 보통 대학 캠퍼스 같은 이제 그 조경 잘 꾸며진 어떤 회사의 조경 그리고 주 35시간 근무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너스리 룸들 그죠? 타가시설, 의료지원,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 그 저녁 식사를 위한 밀투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유로운 그 부처 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해고가 없다. 그래서 이직률은 4%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100대 Fast Company to Work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탑 5에 벌써 7번이 랭크가 됐고 탑 10에 5번들 그죠? 뭐 이렇게 뭐 아주 그 선호하는 꿈의 어떤 직장 같은 그런 평을 받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 같이 편안한 편안함을 제공하고 그죠? 무엇보다도 본사에 15개 식당에 특급 요리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이 식당을 항상 무료로 이용을 가능하다. 이런 이제 아주 팬시한 그죠? 그런 복지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회사에 이제 애완견을 데려와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 서비스, 수영장, 마사지, 당구장 등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했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세계 굴지 글로벌 기업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러한 복리, 그죠? 복지의 내용들을 굉장히 참 잘 갖추고 있는데 거의 부러움만 그죠? 부럽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구성원들의 몰입과 또한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몰입이라는 거죠. 몰입은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최고의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일에 흥미를 느끼고 그죠? 또 그 흥미로 인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성원들이 이 몰입은 조직 내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촉진제 역할이고 수단이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그죠?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야말로 지식사회, 최근의 어떤 4차 혁명과 같은 이런 지식사회에서는 뭡니까? 그 가장 어떤 기업 원천이 되는 거죠. 그죠? 기업 생존의 원천과 그리고 성장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3M은요. 약 한 6만 개 이상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6만 개라는 아이템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M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냐면 직원들이 하루에 자기 근무 시간의 약 15%를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이런 다른 일을 함으로써 직원들은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죠? 그 다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창출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업에. 그래서 또 직원들은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표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낼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결국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최대한대로 제공하고 그 자율성 하에서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그죠? 챕터 2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되는 것은요.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리한 거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좀 더 넘어가서 직무관리 관점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든지 직무 조사표 작성 방법, 직무 평가 및 직무급 등급, 랭크를 설계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직무 분석의 의의,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 내 역할과 책임 구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무들, 즉 어떤 직무가 있는가 이런 직무 분석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그럼 왜 하는가? 그럼 이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떤 데 활용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습득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각각의 직무에 관한 여러 사항을 발견하여 기술하는 절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그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험, 지식, 그 다음에 기능, 능력, 책임,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 직무가 또한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직무 분석이란 건 뭐냐, 그죠? 왜 직무 분석을 하느냐, 그죠? 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왜 직무 분석이 중요하냐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직무 분석,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럼 담당자는 어떠한 경험과 기능과 지식과 능력과 책임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죠. 그죠? 또한 그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기술하는, 그죠? 명확하게 그것을 기술하는 수단이며 또한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한 미국 노동청 직무 분석 지침서입니다. 그죠? 또한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요, 특정 직무의 본질적인 성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다. 결국 다른 일과 구별되는 어떤 그 직무의 특성을, 그죠? 기술하는 거고, 그 직무에서 성공적인 어떤 직무 수행을 위한 그 직무 담당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 그 다음에 기능, 지식, 능력, 책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직무 분석, 기업은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죠?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를 기술하고 명세표를 만들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해서 거기에 맞는 리크루팅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그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모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은 그러한 어떤 인재 모집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죠? 그러한 다큐멘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에 있어서도 이제 그 직무 분석은 또 뭐 직무의 분류가 들어가죠. 그 직무의 분류 중에는 이제 직군이라는 거, 그죠? 비슷한 어떤 하나의 패밀리, 잡 패밀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에 직렬, 그 직군이 나누어지면 그 직군에서 하위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브잡 패밀리다 이렇게 하죠. 그죠? 유사한 직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사한 직무들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는 직무, 즉 영어로는 job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job이란 것은 한 사람 정도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나 크기를 우리가 job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job에서의 어떤 랭크, 즉 랭킹을 이야기하는 직위, 포지션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특정 조직의 한 개인이 수행하는 의무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무 및 책임입니다. duty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직위에서 각각의 직위에서 특정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것, 그죠?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duty 밑에는 task가 있습니다. task라고 하죠. task는 어떤 이러한 duty 밑에서 또한 특정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작업 활동 단위를 우리가 task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태스크 아래에 뭐가 있냐면 element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작은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는 직군, job family, 직렬, 것은 sub job family, 직무, job, 그 다음에 직위, position, 그 다음에 의무 및 책임, duty,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좀 더 세분화된 목적, 특정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무 및 책임을 갖다가
작업 활동 단위를 우리가 task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태스크의 또 하부 단위를 우리가 element,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직무의 개념 및 직무를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요. 자, 그럼 조금 더 돌아가서 우리가 그 이 직무 분석의 필요성이 왜 이 직무 분석의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직무 분석의 어떤 계열을 봤습니다. 어떤 직무의 하이라키를 봤죠, 그죠? 그럼 이거 왜 필요하냐 이거죠. 조직은 사실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부서와 사람들이 또한 코퍼레이션을 해야 되죠.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은 여러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서가 협력한다는 것은 각각의 고유의 어떤 잡이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고유의 어떤 잡이 있어야지 되는 그 협력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걸 구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내 일 아니다. 모른다. 내일은 뭐 이거 아니다. 그럼 이게 왜 당신 일이 아니냐?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러면, 뭐, 나한테 특정하게 주어진 것을 나는 한 번도, 그러한 어떤 정의를 받은 적이 없고, 소속이나 명확하게 어떤 그러한 개념을, 주입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또 누구나 다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협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협조가 안 돼요. 협조라는 것은 각각의 임무가 분명히 나누어졌을 때 그 자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한다는 개념이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또는 모두가 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조직은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원천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천적인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력을 위해서는 고유의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다. 아니면 이건 내가 할 의무가 없다. 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직무는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직무 분석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란 아까 얘기했죠. 개인이 하는 일의 범위. 그것을 우리가 job이라 했습니다. job 밑에는 task가 있고 task 밑에는 element라는 이런 하위 구성 어떤 그러한 범위들이 있죠. 자, 직무란 개인이 하는 일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다면요. 만약에 명확하다면 그 조직은 효율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책임과 의무 또한 코퍼레이션 했을 때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잡에 대한 어떤 할당,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란 다시 정리하면요. 조직 내 일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조직 내 다양한 직무들의 역할과 책임. 그래서 그걸 우리가 R&R이라 합니다. Role and Responsibility입니다. Role and Responsibility. 즉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그죠? 명확히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직무 분석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할과 책임은 사실 수평적인 horizontal한 것이 있고 vertical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평적인 R&R은 결국 role and responsibility는 부서 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vertical한 것은 계층 간의 R&R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 현재 직무의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또 직무 분석을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직무 분석에서 이 사람 뭘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시간이
좀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한다고 합시다. 회사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어떤 회사에서 정규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처리이기 때문에 뭐 인사처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회계부서는 억수로 바쁠 것이다. 알 수 있죠? 지금은 리크루팅을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인사부서, 총무부는 굉장히 바쁠 것이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협업을 할 때도 이런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협업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시간의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기간이 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뭐 인력이 부족한지, 어쩌면 인력이 과잉인지, 지금 그 사람들 한산한데 직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인력이 한산한지, 부족한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직 업무의, 조직 협력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직무 분석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자, 그거는 이제 됐고, 그러면 직무 분석이라는 개념과 목적은 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직무 분석은 일단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분석해서 이제 직무 분석을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 직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직무가 목적을 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과 책임이 필요한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직무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순서로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위해서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하나 테크니컬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결국은 직무 분석이란 것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람을 그 해당하는 직무에 배치하여 업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직무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뭡니까?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은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야기했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조직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배분하고, 그죠? 그래서 조직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직무 분석의 핵심이 되는 거죠. 직무 분석의 핵심이 된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보시면 직무 분석의 이제 활용은 채용 및 선발, 그죠? 채용할 때, 선발할 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통해서 이 직무는 어떠한 직무이고, 그 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통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용하고 선발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보통, 직원 채용 공고가 나오면, 직원 채용 공고에 쫙 나오죠. 요건이라니. 그것을 우리가 직무 명세표 또는 직무, 기술서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거기에 불어 넣어 놓은 거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직무 명세표와 직무 기술서를 가지고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채용된 직원들을 보상하는 것, 그 소위 컴펜세이션 하는 것도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목적을 달성했느냐,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또한 각각의 어떤 직원들의 평가도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job 또는 그 duty 또는 이 element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취도를 파악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육 훈련에 또 이것을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조직과 직무를 비슷한 조직이나 직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로 이렇게 융합하거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정 인력을 갖다가 선정하겠죠. 그죠? 산정하고, 그 다음 그 인력에 따라서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죠. 결국은 이제 직무 분석 결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 분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 분석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즉 정의가 있는데요. 특정 직무가 가지는 기본 요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각의 직무에 관한 여러 상황을 발견하여 기술하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무의 성질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확한 정보 보고에 의하여 특정 직무의 성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미국 전시노동위원회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정 직무의 본질적인 성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다. 하여튼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직무 분석에 관한 이러한 정의들은 이렇게 좀 있지만 결국은 공통적입니다. 그죠? 직무 분석의 목적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서 인사관리의 여러 기능 분야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직무의 기본 요소. 그래서 직무 분석의 실질적인 의의는 직무의 기본 요소. 자, 무엇을, 어떤 직무를, 왜, 어떻게, 어디서, 누가,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 그죠? 직무 분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채용 기준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적정 임금의 결정과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자료, 즉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직무의 상대적인 등급, 이걸 갖다가 결정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직무 분석의 어떤 개념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무 분석의 개념과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어떤 직무, 직군,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뭐 의무, 그죠? 요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한번 조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표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직무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 이 직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직무의 어떤 조건이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위험이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자는 어떤 감독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떤 기계나 도구는 어떤 것이고, 또 이 직무의 어떤 책임은 어떤 것이다,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직무 그 자체의 성격을 기술한 것을 우리가 직무 그 자체, 그 자체의 성격을 기술한 것을 우리가 직무 기술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직무 기술서에 대해서 직무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 즉
이 직무기술서가 직무에 대한 어떤 묘사라면 직무명세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죠? 종업원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쿼리에 대해서 쿼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서술해. 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사람이 가져야 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중심에서 기술한 것을 우리가 직무 명세서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무 명세 표현은 이 사람의 교육 정도, 이 사람의 경험 정도, 이 사람의 어떤 판단과 이니시티브, 독창성, 그죠? 어떤 이니시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독창성,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노력, 그다음에 육체적인 숙련도, 그다음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성능들은 뭐 건강하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장애인이 가능한 잡이 있고 장애인이 가능하지 않은 잡이 있겠죠. 또 뭐 이 사람이 뭐 되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건 기준은 조금 틀리지만 철학이 틀리기 때문에 비행기에 승무원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비행기는 비상시에 굉장히 그 아일 자체가 좁죠. 통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은 승무원들의 어떤 기준이 일단 뚱뚱하면 안 돼요. 왜? 그 좁은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비상 상태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또 개념이 틀립니다. 어떤 외형적인 어떤 신체적인 조건도 물론 뭐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비상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죠? 이런데 이제 경험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 또는 이제 그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측면, 그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 항공사들을 보면은 몸매가 날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무게가 좀 더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 대다수를 이루죠, 그죠? 자, 그 관점이 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직무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죠? 직무에서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이 물리적인 측면을 강요한다면 이제 이게 비행기의 이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 좀 피지컬한 컨디션을 더 찾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 상태가 됐을 때는 혼비백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뭐 아무리 날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 그 침착하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면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험적인 면에서 좋으면은 뭐 군인 출신이라든지, 그죠? 뭐 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 실전에 한번 투입해가지고 겪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죠? 침착하게 하겠죠, 그죠? 한 번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표는 그것의 그 일에 대한 기업의 시각이죠, 그죠? 시각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스스로가 만들어서 거기에 적재한 사람들을 갖다가 리크루팅 할 수 있는데, 이야기했다시피 직무분석에서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성격에 직무가 어떠한 것이고 그 직무에서 어떠한 것들의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떠한 이제 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고요. 직무명세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인적 자원의 어떤 자격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기술한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조금 더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직무에서 job이란 말이 있었죠. 근데 이 말은, 이 job은, job family라고 했을 때, job은 직군,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소위하기는 이제 직렬, 직무, 직위, 의무 및 책임, 과업을 하죠. 과업은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요 하이아르키, 요렇게 흘러가는 체계와 요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직군, 뭐 직렬, 직무, 직위, 의무 및 과업. 앞전에 했었죠,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훑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 절차, 요 직무 분석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제일 위에서 보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자 보면 우리가 직군, 직렬, 직무, 책무, 과업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읍시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의 직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직무가 우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의 이제 직무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조직에서 경영지원 제일 위에 탑에 있죠. 이 경영지원은 하나의 직군이 됩니다. 이 경영지원 하나의 직군이 됩니다. 직군이 되고요. 이 직군 밑에 경영지원 밑에는 인사, 재무, 기획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인사, 경영지원 군인데요. 경영지원이 되면 여기서는 인사, 재무, 기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 재무, 기획 이 세 개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사, 재무, 기획에서 요까지를 우리가 직렬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그죠? 그죠? 이 직무는 결국 노무, 교육훈련, 인사관리. 인사 부분에서 만약에 한 부분을 한다면 노무, 교육훈련, 인사관리. 요 부분이 우리가 직무가 되고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듀티, 그죠? 듀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job이죠. job은 결국은 뭐 평가, 보상. 자,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에 있어서 평가와 보상.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job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task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 평가자 선정하는 것, 평가라는 책무에서 보면,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갖다가 취합하는 것, 그죠? 요런 것을 우리가 job이라고 하고요, tas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lement가 있겠죠. 요소. 자, element는 결국은 평가 결과를 취합해서 자, 컴퓨터의 평가 결과를 입력시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하나의 요소다. 엘리먼트를 한다. 그리고 알겠죠? 결국은 보면은, 이제 이 태스크로 올라가면은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평가라는 듀티에서 평가라는 잡에서 결국은 태스크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태스크 중에서 또 하위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평가 결과를 취합하는 태스크를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서 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엘리멘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볼 때 어떤 위계가 있고요. 위계 하이라르키가 있고 이 하이라르키에 따른 직군, 직렬, 직무, 그죠? 그 다음에 책무, 그죠? 책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의무를 이야기하죠. 의무를 수반하는 잡입니다. 그 다음에 과업, 그죠? 우리가 소위 한 태스크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소라는 엘리먼트라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군, 직렬, 직무, 책무, 과업 요소들을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직군에 해당되고, 자, 직군은 말 그대로 family라고 합니다. job family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떤 회사가 가치 창출을 기하는 방법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즉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영업 직군, 생산 직군,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어떤 회사의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러한 패밀리들, 직군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자 패밀리들을 우리가 직군이라고 한다. 그죠? 직군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직군은 결국은 이제 채용 조건이라든지 인권 구조 및 직업 기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직렬은 여기 job family의 서브다 해서 서브 job family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직무들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관리직이라는 것을 보면은 경영기획, 인사총무, 마케팅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그 다음에 직무는 말 그대로 잡입니다. 그죠? 잡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직위는 포지션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나 책임을 우리가 듀티라 하고, 과업은 뭐라고 하죠? 태스크라고 하고, 요소는 엘리먼트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직무 체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직무기술서, 이제 직무분석 절차죠. 그죠? 직무기술서 절차에 보면은, 자, 우선 배경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배경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죠? 배경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배경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정보의 왜 이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한 후에다 그에 따라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표. 직무 분류표 작성 및 대상 직무를 갖다가 선정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무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거죠. 직무 정보는 이 부서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다 이제 하나하나, 그죠? 하고, 그 다음 직무 기술성 및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죠. 직무 기술성 및 직무 명세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조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직무 수집은 가면 여기 배경 정보하고 직무 수집, 직무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또 이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보면 성공적인 직무 분석을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직무를 갖다가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죠? 그럼 이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면접법, 관찰법, 질문지법, 그다음에 그 워커 샘플형, 그다음에 중요 상권법, 뭐 이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그죠? 자, 면접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이거는 이제 직무 담당자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면접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 담당자는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항목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점은요, 면접자하고 면접을 받는 사람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직무 수용자의 어떤, 정신적인 면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파악할 수 있고, 그죠? 이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법이 사실은 직무 분석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직무 분석을 할 때 이 면접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면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무를 분석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관찰법이 있는데요. 이 observation입니다. 관찰법은 직무 분석자가 관찰하고 직무 수행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걸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보통 이러한 경우들은 직무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직무 수행이 좀 표준화되어 있을 때, 그죠? 표준화되어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만은 또는 어떨 때 이게 어떤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수작업할 때, 그죠? 수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죠. 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난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럼 저 사람이 하면서 뭐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자꾸 에러가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죠? 수작업을 하거나 표준화되어 있는 또는 반복적인 활동, 이러한 경우에 하죠. 그렇지만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에 이거는 뭡니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옆에서 어떤 굉장히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관찰한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작업을 요하는 활동에 대한 관찰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관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관찰 때문에 오히려 평가가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죠? 관찰하는 동안 그 사람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도 많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준화되거나 아니면 수작업하는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적합한 그러한 평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데 있는 관찰도 뭐 적당히 해야지. 시간이 많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이걸 관찰해라. 그러면 그 관찰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지.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관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긴 경우는 또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죠? 자, 무엇보다도 이 관찰법은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주관의 개입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관찰법은 요것이 정보를 갖다가 직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방법이 아니라 보조적인 방법으로, 주된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관찰해서 참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질문지법인데요. 질문지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퀘셔네어라 합니다. 퀘셔네어. 그러니까 질문지법은 인터뷰하고 좀 틀립니다. 인터뷰는 가서 직접 자기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죠. 자, 하시는 일 뭔가요?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가요? 뭐 하는 일이 어떠신가요?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더 개선했으면 좋겠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질문지법은 아까 설문법하고는 달리 정형화된 질문들을 해놓고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퀘스천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자에게 직무 내용, 수행 방법, 수행 목적, 그다음 수행 과정,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을 질문지로 배부한 후 체크하게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질문자가 지가 필요할 때 직접 안 가도 되고, 응답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이걸 갖다가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제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인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응답법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있어서 그죠?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질문응답법에서 세세하게 질문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요거는 뭐 질문하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질문하는 사람과 또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게끔 그죠? 그렇게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보완하는 방법으로 관찰법과 같이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효과가 있다. 확인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폭넓은 정보를 갖다가 왜 질문한 대로 뭐 질문은 곧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보를 갖다가 세세하게 획득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인터뷰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는 사람이 또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면은 뭐 요지도 없이 계속적으로 시간만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뭐 설문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에게 발송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그 응답을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사람의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인터뷰하면은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품은 질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보완 또는 확인하는 효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효율성이 인정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유효한 그런 부분들, 유효성
이 방법은 특히 이제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질문지 설문을 하고 난 다음에 설문을 그대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온 표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설문지표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을 추가적으로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에서는 우리가 동질성 검사와 유효성 검사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뢰성 검사.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개수가 일정하게 문제가 없음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설문을 유효하다라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설문지법을 단지 거기에서 나온 설문 문항의 개수만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그 설문지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다수결적인 어떤 그죠? 그런 면으로서 평균을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평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편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기 전에 이 설문이 치우치지 않고 그죠? 왜곡 없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유효성 검사와 동질성 검사. 동질성 검사라는 것은 또 같은 질문을 비슷하게 해서 그죠? 이게 뭐 어떤 자기가 설문자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게끔 이렇게 설문이 디자인된 경우, 그죠? 또한 이제 설문자가 피설문자가 성의 없이 한쪽으로 그냥 일방적인 점수를 이렇게 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해가지고 이 설문의 유효성 자체가 먼저 검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설문의 결과를 가지고 통계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이 그냥 대체적으로 평균의 값을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니까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큰 오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문지의 유효성을 먼저 검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의 유효성은 유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사고와 행동에 즉 사고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귀찮으니까 막 한쪽으로 쫙쫙쫙쫙쫙쫙 했다는 거야. 그럼 그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설문지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는 질문을 거의 유사한 질문들을 이렇게 냈다고 되면은 그죠? 그것 또한 설문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피설문자의 어떤 응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한 설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문지의 어떤 유효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설문법도 신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한 질문지 개발에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과 같이 한쪽으로 질문이 쏠린다든가 비슷한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설문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시행 과정에 어떤 시행 과정이 아주 그 융통성이 없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샘플링입니다. 워커 샘플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일지를 씁니다. 업무일지를. 오늘은 뭐 했고 쭉 씁니다. 그죠? 그 일종 메모이죠. 작업일지죠. 일종의 업무일지. 그래서 이제 직무 수행자가 매일 작성하는 업무일지나 메모사항을 통해서 정보를 수행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것도 엉터리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만 보통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자기의 일이 어떻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무일지를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업무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종업원의 의식구조와 태도,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의에 따라서 이 정보의 그 가치가 차이가 나죠. 근데 뭐 같은 걸 계속 쓴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 그 제대로 된 자기 직무를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한 점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이제 관찰이 어려운 직무의 직무 수집, 관찰을 해서 관찰이 어려울 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냐면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 막 따라다니고 막 출장 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러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빨리 따라다니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계속 뭐 이렇게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될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업무일지를 보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 가서 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죠? 그래서 이제 관찰이 어려운 직무 정보 수집에 활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업무일지를 보고 그냥 자기가 파악하는 거니까 업무일지만 확보하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업무일지를 그 종업원이 어느 정도의 어떤 성의를 가지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정확한 분석이 결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정보만을 보고 하니까 기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건법입니다. 중요사건법. 그래서 이 중요사건법은 감독자가 주로 이거 직무를 수립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과 비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잘했던 거, 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잘 못했던 거, 그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직무에 대한 행동과 그 직무에서 필요한 그 성격과의 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떤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관해 갖고 이 사람이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성실하게 행동하더라. 아니면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지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회피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인 어떤 일 중에 그냥 일부적인 일을 단면적으로 보고 결정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어떻다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우리가 직무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직무작성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직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것은 계속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직무조사 목적과 직무조사부의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조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무요건 이해와 조사표의 작성 방법, 그죠? 직무조사표의 활용, 그 다음에 직무조사 절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